제가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제대로 불려본 게 언제였는지 사실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시장에선 늘 이모 했고 집에서는 그냥 엄마였죠. 그 말들이 싫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김옥희라는 사람은 없어지고 그냥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도움만 되는 존재로만 남은 느낌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옥희입니다. 올해 78이고요.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살아있는 건지 그냥 남아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25에 결혼해서 34세 과부가 됐습니다. 남편은 위암이었어요. 병원비에 장례비에 남은 건 빚이었죠. 그래도 애 하나는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시장에 나가 반찬 장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김치 한 포기에서 시작해서 나중엔 단골도 붙고 간장게장까지 만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마늘 까고 양념하고 눈 뜨면 일이고 눈 감아도 일이었죠. 그렇게 키운 아들이 민수입니다. 공부는 참 잘했어요. 초등학교 땐 전교 1등, 중학교 땐 장학금 받고 고등학교에선 교장 추천으로 서울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때 정말 기뻤어요. 세상에 나도 성공했다 싶더라고요. 제 손으로 의사나 판사 하나는 못 만들어도 어엿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학원비 대느라 빚을 져도 괜찮았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아이 하나만 잘 되면 난 다 괜찮다. 민수가 변호사가 됐습니다. 큰 로펌에 들어가더니 몇 년 지나서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딸도 낳았죠. 처음으로 강남이라는 동네에 저도 가봤어요. 결혼식 때는 제 자리가 없더라고요. 하객들 틈에 서 있다가 시 끝나고 민수가 와서 엄마 정신없었어요. 죄송해요 하더라고요. 속상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그게 엄마니까요. 결혼하고 나서 어느 날 민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제 장사 그만하세요. 집도 정리하시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살아요. 쉬셔야죠. 그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민수네 집으로 이사 가는 날 옛날 도마를 조심스럽게 싸면서도 웃음이 났습니다. 아, 이제 내 인생도 좀 따뜻해지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 집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되는 정희 씨가 방을 안내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방은 저쪽이에요. 햇볕 잘 들어와요. 아, 간식은 방 안에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윤이 공부에 방해되니까요. 그 말을 듣고 웃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내가 손님이구나 싶더라고요. 며칠 지나고 식사 자리에도 잘 안 불러주더라고요. 애가 예민하다. 시험 기간이다. 이런저런 이유로요. 손녀 서윤이는 처음엔 말도 잘 안 걸더니 어느 날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방에서 이상한 냄새나. 향수 뿌리면 안 돼. 그 말이 제 마음을 콱 쥐어짜더라고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이가 낯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했죠. 그날 밤 제 방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점수 적어놓은 노트였어요. 어릴 땐 엄마 없으면 울기만 하더니 그렇게 혼잣말하며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문득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양원 하나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조용하고 엄마도 거기 계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하니? 그랬더니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정희도 그렇고 서윤이도 예민하니까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게 아무래도. 그 말 듣고 제 손이 참 부끄러워졌습니다.
이 손으로 밥하고 설거지하고 아이 키우고 온갖 걸 다 했는데 이제는 그 손이 인수 가족에게 불편한 손이 되었나 봅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던 날 저는 짐을 많이 싸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약 봉투, 사진 한 장, 집에서 나오는 제 등을 며느리가 밀었고 아들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서윤이는 아무 말 없이 폰만 보고 있었고요. 그 순간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아, 나는 여기서 끝났구나. 이 집에서는, 이 가족에서는, 요양원은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 냄새인지, 묵은 약품 냄새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지워지지 않는 체념인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침대는 철제 프레임에 매트리스가 푹 꺼져 있었고 벽지는 누렇게 바랬고요. 간병인들은 친절했지만 해야 하니까 하는 친절이었습니다. 눈은 저를 보는데 마음은 딴 데 있는 느낌이랄까요. 방에는 치매 있으신 할머니 두 분과 같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잠을 못 잤습니다. 밤새 누군가 중얼거리거나 화장실을 못 찾고 우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누가 제 손을 붙잡고 따라 미안하다라고 속삭인 날은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누구를 향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 딸을 향한 건지, 제 아들을 향한 건지, 아니면 그냥 저 스스로를 향한 건지. 민수는 그 후로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걸어봤어요.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아 이 음성을 계속 듣다 보니 나중엔 손이 전화를 안 찾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고 낙엽이 떨어질 무렵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 길에 어떤 할아버지가 다가와 말을 거셨어요. 어이, 거기 어르신, 새로 들어오신 분이죠. 네, 한 달 좀 넘었어요. 낯이 익네. 혹시 시장 쪽 반찬집 하셨었어요? 그 말에 저는 멈췄습니다. 놀라서 그 사람을 봤죠. 그분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경찰이었어요. 강력반. 시장 사건 몇 번 다니면서 뵀죠. 여기선 장기철이라고 합니다. 장기철 어르신은 말이 조금 거칠고 눈매가 날카로웠지만 이상하게 정이 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대답을 하지 않아도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 대부분 자식한테 밀려서 옵니다. 간병은 못하겠고 부담은 되니까.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자식들은 죄책감도 없습니다. 자기가 뭘 했는지 몰라요. 그냥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효도는 요양원비 끊어주는 걸로 충분하다고 믿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참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민수가 8살이던 시절 눈 오는 날 시장까지 뛰어오던 장면이었어요. 엄마, 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눈밭을 뛰어오던 그 아이가 제 앞에서 뚝 멈췄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민수는 눈밭에서 저를 외면하더라고요. 그냥 뒤돌아서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장기철 어르신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어제 잠 못 잤죠?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기 오시기 전에 무슨 일로 자식한테 맞았어요. 술 먹고 돈 달라고 하다가. 근데 내가 자식 인생 망치긴 싫어서 신고는 안 했습니다. 그 대신 집을 팔고 그냥 끊었죠. 어차피 여기서 죽을 건데 뭐하러 더 고생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근데 그대는 딱히 죽을 얼굴은 아닌 것 같소. 무슨 뜻이세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 눈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대로 죽겠다고 생각하면 그건 죄지. 본인한테도 세상한테도.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민수가 어릴 적에 썼던 학습 기록장 뒤쪽에
제가 따로 써둔 메모가 있었습니다. 민수 통장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복사본 시세 확인된 등기부, 그리고 잊고 있던 걸 떠올렸습니다. 제가 세무사 시험을 준비했던 시절, 민수가 고등학생이던 해였습니다. 공부를 멈춘 건 남편이 병원에 실려 가던 날이었고, 그때까진 1차 합격까지 했었죠. 내가 가진 것 중에 아직도 쓸 수 있는 게 있을까? 그 생각이 이상하게도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침마다 다이어리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태어나던 날부터 썼던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병원에 다녔고, 어떤 학원을 다녔고, 누구한테 어떤 돈이 들어왔는지 그 모든 걸 저는 습관처럼 기록해뒀던 사람이었거든요. 이걸 언제 쓰게 될까 생각한 적은 없지만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정보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아파트를 처음 살 때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통장, 이체 내역 다 제 손으로 정리해줬던 것들이죠. 말하자면 민수가 가진 것 중 절반쯤은 제 손을 거쳐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장기철 어르신께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한참 말이 없다가 담배를 피우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증거가 남아있으면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무서운 일이요? 사람이 자기 거라고 믿는 걸 남이 만들어줬다고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난 현장에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잔인해지면 되는 거네요. 그분은 처음으로 저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미 다 끝난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말 할 짓인가 싶었지만 곧 생각이 바뀌더군요. 민수가 했던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엄마도 거기 계시는 게 아무래도 편하실 거예요. 그 말이 결국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를 편하게 만들겠다고 했던 사람, 그 편함이 결국 거림이었다면 저도 편하게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제 손으로 조용히, 흔들림 없이 우선 민수의 이름으로 돼 있던 몇 개의 부동산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지낼 때 등기부에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실제 소유자는 민수였지만 계약 당시 자금 흐름은 제 계좌에서 나간 기록도 있었습니다. 세무상으로 보면 이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준비하던 세무사 시험에서 이런 케이스 여러 번 본 적 있습니다.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등기부 등본,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실거래가 차액, 증여세 미신고 의혹 정리까지 그 모든 걸 USB에 담아서 옛날 반찬가게 옆에서 같이 일하던 희정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희정이는 지금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하고 있거든요. 언니, 목소리 그대로네. 어디 아프다더니. 괜찮아? 괜찮아. 나 좀 도와줘야겠어. 왜? 뭐 필요해? 사람 하나. 혼 좀 내주려고. 희정이는 말없이 웃더군요. 오케이. 어떤 XX인데 그날 이후 자료를 재정리했고 공익제보센터에 익명 신고를 넣었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사회적 파장,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민수가 얼마나 자기 이미지에 민감한 사람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기자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자료 일부와 함께 공직자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거짓은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진실만 보냈습니다. 세상에 공개되면 그게 진짜로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제 민수가 알게 되겠죠. 요양원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처음 보도가 나간 건 제보를 넣은 지 열흘쯤 지나서였습니다. 작은 기사였습니다. 서울지로펌 소속 변호사, 가족명의 부동산 거래, 탈세 의혹 제기돼. 이름은 실명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 사람들은 누구 얘기인지 금방 알아챘을 겁니다. 그 기사 밑에 달린 댓글들을 저는 요양원 침대에 앉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저렇게 많이 가진 게 정상이냐? 변호사가 법을 어기면 누가 지키냐? 욕도 있었고 조롱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며 담담했습니다. 이제야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니까요. 며칠 뒤 민수에게 국세청 통보서가 날아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희정이가 알려줬습니다. 언니, 터졌어. 걔네 로펌에 지금 회계사 붙었다더라. 생각보다 빠른 게 아니고 그쪽에서 봐준 놈들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더 조용히 터뜨린 거야. 희정이는 말을 낮췄지만 표정은 속이 다 후련하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번도 써본 적 없던 일기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오늘 내 이름이 어디서 한번 언급됐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모르는 얼굴들이 나를 위해 분노해주고 있다. 그게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게 할 줄 몰랐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른 어느 날 요양원에 방문객이 왔습니다. 그 아이는 제 방문을 빼꼼 열더니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서윤이었습니다. 손에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있더군요. 아빠, 몰래 왔어요. 엄마한테도 말 안 했고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래. 잘 왔다. 말을 꺼내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윤은 벽 쪽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진짜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땐 제가 너무 어렸어요. 괜찮아. 할머니도 내 나이 땐 철이 없었어. 그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엄마 말 잘 듣는 거였으니까. 서윤은 종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엔 귤 몇 개랑 과자 한 봉지,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 가끔 와도 돼요. 그럼 할머니도 내 얼굴 보고 싶었어. 그날 밤 저는 서윤이 쓴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가족이 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산다고 다 가족은 아닌 것 같아요. 같이 살아야 가족이 되나 봐요. 그 문장을 읽고 처음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떨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구나. 그 생각이 아주 작게 다시 숨을 쉬게 해줬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로펌 내부 감사를 받았고 사표를 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은 자택에 머무르고 있고 아파트 2채는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자들이 찾아간 자리에서 그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 건 다 과거 일입니다. 가족 문제는 이미 정리됐고 저는 그 사람을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기사 밑에도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 진짜 인간 맞냐? 법만 알지. 도리는 모르는 인간. 저는 그 기사도 조용히 저장해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꺼낸 게 있었습니다. 민수 출생신고서 원본, 그리고 그 옆에 민수가 6살이던 날 함께 찍은 사진. 사진 속 민수는 제 무릎에 앉아 있었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기자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사진과 신고서, 사본, 그리고 짧은 한 문장만 함께 보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저는 제 삶을 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서 저를 버렸습니다. 그렇게 끝을 보게 됐습니다. 기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김옥희님 되시죠?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기사와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는 그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이미 보여줄 건 다 보냈고 이제 말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이 실명으로 나왔습니다. 최민수 변호사. 어머니 명의 자산 불법 이전 정황 가족 내부 고발자 등장. 기사 하단에는 기자의 코멘트가 짧게 붙어 있었습니다. 당사자 측은 해당 여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문장을 3번쯤 다시 읽었습니다. 해당 여성. 이제 저는 민수에게 이름도 호칭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담담했습니다. 이 사람한테서 가족이 아니라고 말 들은 게 처음은 아니니까요. 그날 오후 유양원 원장님이 조용히 오셨습니다. 김 어르신, 방 비우셔도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요양원 자리 구해드릴 수 있는데 혹시 원하시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젠 여기에도 더 있을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다이어리 1권, 사진 1장, 들고 왔던 것만 들고 나왔습니다. 희정 씨가 잠깐 머물 곳을 마련해줬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아주 오래된 단층집이었습니다. 장판은 낡았고 창문은 겨우 열렸지만 이상하게 숨이 탁 트였습니다. 시계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조용한 공간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숨을 내쉬는 느낌. 며칠 뒤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교복도 아니고 화장도 안 한 얼굴로 맨손으로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살아요? 응, 이제는 이게 내 집이야. 되게 조용하네. 여긴 조용한 만큼 사람 목소리가 잘 들려. 그 말에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귤을 까먹었습니다. 잠시 후 서윤이가 조용히 꺼낸 말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우리 집 망쳤다고. 그래? 근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그 집에 있으면서 망가졌던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그냥 사람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귤 껍질을 주섬주섬 봉지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더라. 할머니는 이제 내 옆에 누가 있으면 좋은지만 생각하려고. 서윤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의 손등을 한번 가볍게 쓸어내렸습니다. 그 손길이 아주 오래전 민수를 처음 업었을 때의 손길과 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서윤이 나가면서 문 앞에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또 올게요. 꼭이요. 그래, 꼭이야.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다이어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엄마였다. 나는 아내였다. 나는 이름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김옥희다. 이름을 되찾는데 78년이 걸렸다.